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책장 한켠에서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화물 운송을 하시는 한 분이 보내주신 실화 사연입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화물 운전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탑차로 동네 마트 배송이나 뛰던 게 전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대형 화물차를 몰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게 됐어요. 곡물이나 자재, 건축 자재 같은 걸 실어 나르다가 몇 년 전부터는 소금 운송도 정기적으로 맡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배정해주는 대로 움직이는 처지라 이번 달엔 어디, 다음 달엔 어디 이런 식으로 계속 노선이 바뀌는 게 보통이었는데 서해안 쪽 그 염전만큼은 몇 년째 꾸준히 맡고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크게 복잡할 건 없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염전에 도착해서 그날 포장된 소금 가마니를 트럭에 싣고 지정된 물류센터까지 배송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왕복으로 하루 반나절쯤 걸리는 거리였고 도로 사정도 나쁘지 않아서 저한테는 오히려 편한 노선에 속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 노선을 맡을 때마다 그나마 안심했어요. 사고 위험이 적고 시간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염전은 이름도 딱히 알려지지 않은 지도에도 잘 안 나오는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서해안 특유의 갯벌 냄새가 진하게 나는 동네였고 염전으로 가는 길은 좁은 농로를 한참 지나야 나왔어요. 주변엔 다른 염전 몇 개와 작은 마을 하나, 그리고 마을 초입에 식당 겸 슈퍼를 하는 가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처음 그 노선을 맡았을 때는 이런 외진 곳에서 소금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염전 주인은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몰랐고 다들 그냥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마르고 볕에 그을린 얼굴에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저랑 인사를 나눌 때도 늘 짧게 왔냐, 싫어라 정도의 말만 했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성격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염전 일이라는 게 워낙 고되고 사람 상대할 일이 적으니 그런 식으로 무뚝뚝해지는 것도 이해가 됐거든요. 염전에는 늘 인부들이 몇 명씩 있었습니다. 소금을 긁어 모으고 포대에 담고 창고까지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었고 가끔 내국인 인부도 섞여 있었습니다. 염전 일이 워낙 힘들다는 건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뇌약볕 아래서 몇 시간씩 서서 소금을 밀고 무거운 포대를 나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염전에 갈 때마다 인부들 얼굴이 바뀌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원래 이 바닥이 사람 오래 못 붙어 있는 일이니까 라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배송이었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오전 중에 염전에 도착했고 늘 하던 대로 사무실 겸 창고 앞에 트럭을 세웠어요. 사장님이 짧게 손짓으로 어디에 세우라고 알려줬고 저는 익숙하게 그 자리에 후진해서 댔습니다. 소금을 다 실을 때까지는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차 안에서 쉬거나 근처를 잠깐 걷거나 아니면 인부들이 일하는 걸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 인부들 쪽을 보다가 저는 문득 낯선 얼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동남아시아계 남자였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지난번에 있던 그 친구는 어디 갔나 하고 잠깐 떠올렸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 저한테 서툰 한국말로 인사도 하고 짐 싣는 걸 도와주기도 했던 친구였거든요. 이름은 몰랐지만 웃음이 많고 부침성이 좋아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그 친구는 요즘 안 보이네요. 사장님은 짐을 확인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로 대답했어요. 그만뒀어. 일이 힘드니까. 저는 그 대답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염전 일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트럭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짐을 다 싣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별 생각 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 별거 아닌 대화 하나가 나중에 얼마나 무겁게 다가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그저 흔한 인력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뒤 저는 다시 그 염전으로 배송을 갔습니다. 이번에도 인부들 얼굴이 또 바뀌어 있었어요. 지난달에 봤던 그 낯선 동남아시아 청년도 안 보였고 대신 처음 보는 내국인 남자 2명이 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냥 인력 회사에서 사람을 자꾸 바꿔보내나 보다 정도로 넘겼습니다. 이 바닥이 워낙 유동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굳이 캐물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몇 달에 걸쳐 배송을 다니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부가 자주 바뀌는 거야 그렇다 쳐도 그 속도가 유난히 빨랐거든요. 보통 다른 염전이나 농장 같은 곳도 인부가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몇 달은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전은 거의 매번 갈 때마다 얼굴이 바뀌어 있었어요. 한 달 강역으로 가는 저조차도 또 바뀌었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인부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착했을 때 소금 포대를 나르던 내국인 남자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나이는 40대쯤 되어 보였는데 몸을 움직이는 게 어딘가 위축돼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뭐라고 지시를 내릴 때마다 그 남자는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반응하면서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나 보다 라고 짐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외진 염전에서 일하는 내국인들 중에는 다른 데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짐을 싣는 동안 저는 잠깐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더니 순간적으로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장님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남자는 황급히 시선을 거두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남의 일터 사정에 화물기사가 끼어들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로 이상했던 건 그 다음 배송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짐을 다 싣고 트럭의 서류를 확인하던 중에 창고 옆 공터에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신발 한 켤레와 때가 탄 지갑 같은 게 흙바닥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인부가 쓰던 물건을 흘린 건가 싶어서 사장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저기 저거 누가 흘린 것 같은데요. 사장님은 그쪽을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누가 나가면서 버리고 갔나 보네. 신경 안 써도 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사람이 신발이랑 지갑을 그냥 버리고 간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그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번째로 이상했던 건 창고 근처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소금 창고 특유의 냄새라는 게 원래 좀 짜고 비릿한 편이긴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냄새 아래로 뭔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엔 그냥 갯벌 냄새인가 아니면 창고가 오래돼서 나는 곰팡이 냄새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창고 뒤편, 그러니까 소금을 쌓아두는 안쪽 공간에 가까이 갈수록 더 진해졌어요. 저는 그쪽으로 갈 일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코를 몇 번 문지르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이상한 조짐들 사이사이에도 염전에서의 일상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짧고 무뚝뚝하게 지시를 내렸고 인부들은 뙤약볕 아래서 묵묵히 소금을 밀고 날랐어요.
저는 짐을 다 싣고 나면 사장님한테 서류에 사인을 받고 짧게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은 트럭에 시동을 걸고 도로에 올라서면 대부분 옅어지곤 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웬만한 이상함도 금방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5번째로 이상했던 건 인부 숫자와 작업량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째 그 염전을 다니면서 대략 인부 몇 명이 있으면 하루에 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눈대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부 숫자는 줄어드는데도 실어가는 소금량은 오히려 늘어나 있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 착각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예전 재고를 한꺼번에 실어내는 건가, 그런 식으로 넘겼습니다. 화물기사 입장에서는 실려있는 양만 확인하고 서류대로 서명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6번째로 이상했던 건 그날 만난 외국인 인부의 태도였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제가 짐칸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자 순순히 도와줬어요. 그런데 짐을 옮기던 중에 남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뭐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 정확히 알아듣기는 힘들었는데 대충 여기 무섭다 라는 단어가 들렸던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뭐라고 되물으려 했는데 마침 사장님이 그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그 즉시 입을 다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짐 정리에 몰두했어요. 저는 그날 내내 그 짧은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도 저는 매번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인부가 자주 바뀌는 건 일이 힘들어서, 신발과 지갑을 버리고 간 건 야반도주라서, 냄새는 오래된 창고 특유의 냄새라서, 소금량이 안 맞는 건 재고 정리라서, 그리고 그 외국인 청년의 말은 언어가 서툴러서 생긴 오해라서. 저는 그렇게 하나씩 이유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이 쌓일수록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짐을 기다리는 동안 잠깐 화장실을 쓰려고 사무실 쪽으로 갔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책상이랑 화장실이 딸린 정도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어요.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인력회사에서 온 것 같은 공문이었습니다. 저는 딱히 훔쳐볼 생각은 없었지만 얼핏 보이는 글자 몇 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인력 알선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 사람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의 이름 옆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표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걸 보고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뒤에서 사장님 목소리가 들려서 저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염전에 갈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짐을 싣고 사인을 받는 일상이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염전에는 뭔가 있다 라는 막연한 불안감만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 저는 배송 시간이 애매하게 맞아떨어져서 염전 근처 마을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식당이라고 할 만한 곳이 딱 하나뿐이었는데 백반집 겸 슈퍼를 같이 하는 곳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인심이 좋은 편이라 갈 때마다 반찬을 넉넉하게 내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구석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동네 사람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와서 앉았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랑 아는 사이인 듯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딱히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식당이 워낙 좁아서 대화가 그대로 다 들렸습니다. 거기 염전 있잖아, 또 사람 없어졌다며? 동네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식당 주인은 반찬을 나르며 대꾸했어요.
그래? 또? 이번엔 누구야? 저번에 왔던 그 젊은 남자 있잖아. 왜 얼마 전에 새로 왔다던. 아이고, 걔도 갔어. 거기는 왜 자꾸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니. 도망간 거 아니야? 동네 아주머니는 잠깐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갔다기엔 좀 이상해. 그 사람 짐도 그대로 있고 여기 슈퍼에서 외상값도 안 갚고 그냥 사라졌다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 여기 다닐 때 보면 성실하고 착실했다고 하더라고. 식당 주인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뭐야? 어디 사고라도 난 거야? 동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몰라. 근데 그 염전에서 몇 년째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있어. 예전에 우리 조카뻘 되는 애도 거기서 몇 달 일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거든. 가족들이 찾아왔었는데 사장이 그냥 그만뒀다고만 하고 더 이상은 아는 게 없다고 했대. 그럼 신고는 안 했어? 했겠지. 근데 뭐 뾰족한 수가 있나?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들 중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경우도 많고 외국인들은 특히 신분 문제 때문에 잠적하는 경우도 많다니까 경찰도 대충 그렇게 정리하고 마는 것 같더라고.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그 대화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 이상 자세하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그분들도 소문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다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몇 가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중에는 이유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그동안 봤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이상하게 자주 바뀌던 인부들, 창고 옆에 버려져 있던 신발과 지갑, 저한테 무섭다는 말을 하려다 말았던 그 청년, 그리고 인력 회사 공문에 적혀 있던 이름들과 알 수 없는 표시까지. 저는 트럭 운전석에 앉아서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정말 도망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이 염전에서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거나 혹은 가족이나 연고가 거의 없는 내국인 인부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신발과 지갑을 그대로 두고 사라져도 아무도 진지하게 찾지 않을 사람들. 신고를 해도 경찰이 대충 도주로 정리하고 넘어갈 만한 사람들. 저는 그 생각에 이르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쓰는 걸까?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저는 그게 단순히 인건비 문제나 구인난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염전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대상일 테니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지금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이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다음 배송 때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변을 살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확인하겠다는 계획까지는 없었어요. 그저 뭔가 더 알게 되면 이 찜찜한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과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다음 배송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짐이 다 준비되기 전에 도착해서 인부들이 일하는 모습이나 창고 주변을 좀 더 자연스럽게 살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이 유난히 더웠고 습기도 많았어요. 사장님은 저를 보더니 짧게 좀 기다리라고만 하고는 다시 창고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트럭 그늘 아래 서서 기다리며
아침에 마셨던 커피 때문인지 슬슬 소변이 마려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화장실은 사무실 컨테이너 쪽에 있었는데 마침 사장님이 그쪽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굳이 그쪽까지 가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창고 뒤편으로 슬쩍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인부들도 다들 반대편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쪽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창고 뒤편은 낡은 나무 판자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 판자 사이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안쪽이 어렴풋이 들여다 보였어요. 저는 그런 틈 같은 건 딱히 신경 쓰지 않고 볼일부터 보려고 판자벽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보던 중 무심코 눈앞에 나무 틈 사이로 시선이 갔어요. 틈 사이로 보이는 건 창고 안쪽에 쌓여있는 소금 가마니들이었습니다. 늘 봐오던 그 익숙한 광경이었어요. 하얀 소금이 담긴 가마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어둑한 창고 안쪽으로 그 가마니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틈으로 안쪽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마니들 중 하나, 창고 안쪽 깊숙한 곳에 놓여있던 가마니 하나의 주둥이 부분에서 뭔가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소금이 흘러넘친 건가 아니면 포장이 잘못돼서 안에 있던 뭔가가 튀어나온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다시 그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건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5개가 있는 창백하다 못해 회색빛이 도는 손이었어요. 손가락은 살짝 구부러진 채로 굳어 있었고 손등 쪽 피부는 이상하게 딱딱하게 말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는 제 심장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그 틈 쪽으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잘못 본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거든요. 하지만 다시 봐도 그건 분명히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소금 가루가 손등 위에 하얗게 앉아 있었고 그 손은 비동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는데 그 손조차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동시에 소용돌이쳤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 지금 당장 소리를 질러야 하나? 그런데 몸은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창고 반대편에서 사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해요? 짐 다 됐는데.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바지를 추스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으며 창고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방금 제가 본 걸 눈치채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나갔지만 사장님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 때까지 저는 계속 사장님이 저를 붙잡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그저 손짓으로 조심히 가라는 인사만 건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염전을 빠져나왔어요. 백미러로 그 창고가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에 올라선 뒤 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계속 부딪혔거든요. 게다가 신고를 한다는 게 저한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창고 뒤편에서 몰래 안을 들여다본 거라는 걸 설명해야 했고, 그러다 보면 왜 그런 곳까지 가서 그런 걸 봤냐는 질문도 나올 게 뻔했어요. 게다가 만약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밝혀진다면 저는 몇 년째 거래해온 화주와의 관계도 끝장나고 회사에서도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게 분명했습니다. 소금 가마니에서 튀어나온 손 하나 봤다고 신고했다가 그게 장갑이 끼어 있었던 거였다면 저는 그날부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거였어요. 저는 그날 내내 운전을 하면서도 그 손의 형체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하얗게 앉아있던 손등, 살짝 구부러진 손가락, 그 위로 비치던 어두운 창고 안쪽 풍경까지 저는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러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곳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손이 자꾸 떠올랐고 소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아내는 제가 요즘 안색이 안 좋다는 걸 눈치채고 몇 번이나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그 얘기를 그대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신고를 한다는 게 저한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창고 뒤편에서 몰래 안을 들여다본 거라는 걸 설명해야 했고, 그러다 보면 왜 그런 곳까지 가서 그런 걸 봤냐는 질문도 나올 게 뻔했어요. 게다가 만약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밝혀진다면 저는 몇 년째 거래해온 화주와의 관계도 끝장나고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게 분명했습니다. 소금 가마니에서 튀어나온 손 하나 봤다고 신고했다가 그게 장갑이 끼어 있었던 거였다면 저는 그날부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거였어요. 저는 그날 내내 운전을 하면서도 그 손의 형체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하얗게 앉아있던 손등, 살짝 구부러진 손가락, 그 위로 비치던 어두운 창고 안쪽 풍경까지 저는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러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곳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손이 자꾸 떠올랐고 소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아내는 제가 요즘 안색이 안 좋다는 걸 눈치채고 몇 번이나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그 얘기를 그대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음 배송 일정이 다가올수록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 염전에 다시 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회사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노선을 다른 기사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는 식으로 둘러댔는데 다행히 회사에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노선을 조정해줬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염전에 단 한 번도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는 아예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게 됐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염전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최대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때 봤던 게 정말 사람 손이었는지 스스로도 점점 확신을 잃어갔습니다. 어쩌면 그냥 하얗게 마른 나무뿌리나 낡은 장갑 아니면 인형의 손 같은 걸 착각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져 있던 그 모양,
소금 가루가 손등 위에 얹혀 있던 그 질감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저는 그 의심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마트에서 소금 봉지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 아래 뭔가가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스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다른 생각으로 마음을 돌리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제가 본 게 진짜인지 저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대신 저는 이렇게 검은 서재에 제보를 남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저처럼 그 근처를 지나다니거나 그 염전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아는 걸 나눠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그 염전이 지금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조용히 문을 닫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날 이후로 저는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손을 보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